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어제 TV로 생중계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의 다양한 주제를 각 부처 장관들과 솔직하게 토론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전혀 비상스럽지도 않고 민생도 빠진 공허한 회의였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금요 경제토론에서 어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한 평가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승진 이슈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금요 경제토론 빛내줄 두 분 오셨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상당수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두 분도 잘 보셨을 테고요. 평가가 엇갈립니다. 우선 박원석 의원님 아무래도 조금 비판적으로 보셨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런 회의를 시도했다는 그 의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현 정부 들어서서 지금 전면적인 사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니 정부가 경제 민생 이렇게 어려운데 그건 안 챙기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하고 이제 경제 민생을 가지고서 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한데 근데 어제 회의 내용 전반을 보면 형식이나 그런 의도에 비해서는 조금 좀 부족했던 회의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비상 그 경제 민생 대책 회의인데 별로 비상한 느낌을 못 준 게 사실입니다. 비상스럽지 않았다. 이게 이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지금 우리 당면한 경제의 아주 핵심적 현안 몇 가지를 놓고 밀도 있게 토론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정부가 그걸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 집행할 이런 회의라기보다는 그냥 각 부처 장관들이 쭉 돌아가면서 부처 현안을 보고하는 식의 그런 회의가 되다 보니까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조금 한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지금 이른바 레고랜드발 이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 이게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이 돼 있잖아요.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특히 우리 이제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줄도산 위험성마저도 지금 경고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놀랍게도 단 한 마디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주로 어제 이제 의미 있는 조금 이제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내용은 부동산 시장 규제와 관련된 규제 완화, 금융 규제 완화, 부동산 이런 내용들이어서 지금 규제 완화가 우리 지금 이 비상한 경제 민생 상황에서 저 회의 색상에서 그야말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주제였는가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 공약했던 거를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을 그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있거든요. 그게 이른바 연금 개혁, 또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그리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이 경제 민생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밀도 있는 회의도 되지 못했고 또 좀 거시적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어떤 구조를 전환하고 또 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회의로 보기에도 좀 부족한.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런 회의를 또 시도한다면 조금 그런 비판들을 귀담아 들어서 조금은 더 밀도 있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내용을 보면 좀 비상경제라는 좀스럽지가 않았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우리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장관들이 조금 솔직하게 전반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는 듯한 그리고 국민들이 좀 그런 상황을 직접 보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있던데. 일단 저는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다소 내용에서는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시급한 안건이 좀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용에서는요.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즘 연일 뉴스를 덮고 있는 것이 사정 정국에 관한 거, 또 여야의 극한 대립에 관한 것.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정치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치가 실종된 좀 답답한 현실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대통령이 장관들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거보다 더 전폭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어제 발표된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보다 네. 더 완화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을 줬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예. 또 한쪽에서는 비상경제회의라고 하는데 너무 비상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개되는 회의 석상에서 만약에 대통령과 장관들이 정말 비상 상황을 가정하고 회의를 했더라면 저는 그 회의는 너무 국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지금 연일 주식시장, 금리, 또 대내외 어떤 경제 뉴스를 보면 네. 정말 공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장관들끼리 모여서 그거보다 더 비상 상황을 두고 얘기를 했더라면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결국 어쨌든 좀 모든 정치와 사정, 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뉴스를 정책 중심, 또 행정부의 일하는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는 성공했다. 저는 그런 정치적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이 회의에 대해서 야당, 뭐 이재명 대표도 좀 평가를 했고 여당 안에서도 조금 다른 목소리도 좀 있었죠.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조금 한가해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상 상황인 만큼 정부가 이 비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의지와 전략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줬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장관들의 그 브리핑 내용도 조금 너무 장밋빛 전망에 근거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예. 그 이외에 뭐 여권에서 특별한 그 비판적인 시선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문제는 뭐 아까 이제 김연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경제가 이제 심리기 때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너무 근엄한 표정으로 이게 이제 이러다가는 결단 난다 이런 회의를 하면 그것도 또 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위기 상황을 솔직히 국민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건 정부가 일종의 이제 컨틴전시 플랜이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에 그게 있는지. 정부가 가지고 있느냐. 물론 뭐 이제 지금 채권 시장 위기와 관련해서도 50조 긴급 유동성 지원이나 이런 대책들이 나오곤 있지만 예. 그건 뭐 그냥 임시 방편적인 대책인 거고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상황에서 큰 틀에서 이 세계 경제 환경이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에 있어서도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고 당장 여러 우리 핵심 산업들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삼성전자 3분기 그 실적이 발표됐지만은 전년 대비 뭐 한 30% 정도 지금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우리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보면 주력 산업인데 그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이 단기, 중기, 장기 이런 플랜들이 좀 밀도 있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어제 장관들 쭉 돌아가면서 브리핑하신 내용을 보면 예. 물론 일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낙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비상경제 상황이라는 회의의 취지하고 예. 어제 회의석상에서 그 오고 간 내용과 분위기 이게 좀 안 맞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제 산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 조선업이라든지 또는 원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그 괜찮게 나가고 있다. 저는 긍정적인 좀 희망을 줬죠. 김연아님 말씀대로 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기왕에 부동산에 좀 전문가시니까 저도 좀 더 여쭙고 싶은데 어제 대통령 회의에서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발표된 걸 보면 조금 국민들이 아직 생각을 미처 못한 내용들이 조금 먼저 빨리 발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김연아님 보시기에는 규제 완화의 속도나 폭이 조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비춰서 볼 때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얘기가 규제 지역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제하겠다. 예. 또 지금 막힌 대출 부분에 있어서 대출을 조금 더 완화하겠다. 대출 기준을 이렇게 그거 두 개가 답니다. 예, 뭐 많은 시장에 규제 완화책이 쏟아진 것 같지만 예. 사실은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었고요. 예. 지금 국회에서 막혀 있는 보유세 완화라든가 또는 보유세 완화하면서 거래세도 지금 같이 높아져 있는데 예. 거래세를 줄이는 안도 지금 뭐 뚜렷한 해결책을 찾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어제 회의를 보면서 여전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뭔가 획기적인 뭐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라는 큰 장벽이 있구나. 저는 좀 그걸 느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레고 사태 때문에 레고랜드요? 강원도 네. 이제
강원도지사님이 지금 문매를 사실 맡고 계시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좀 그런 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이 많이 쌓여 있는 히말라야에 가서 예.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야호 소리 잘못하면 그 눈사태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죠. 예. 네. 김진태 지사가 좀 방아쇠를 예, 근데 우연하게 이제 저는 그런 당긴 거죠. 예, 지금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PF 부실이 예. 지금 눈사태처럼 굉장히 크고 그러나 바닥이 견고하지 않게끔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작은 외침에도 무너져 내릴 만한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진태 지사가 굉장히 운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예.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걸로 진짜 많은 정치적인 주목을 받았죠. 예, 주목도 받았고 그게 사실이냐 허위냐 쇼냐를 갖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사실은 지자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전 정치 책임자가 많은 부채를 가졌을 때 예. 그거를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기도 하고 네. 또 그런 것에서 과도한 액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 김진태 지사의 발언이 뭐 조금 타이밍적으로 부적절한 측면도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좀 깨달아야 되는 건 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부동산 부실이 굉장히 컸구나. 그리고 굉장히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만큼 불안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제 경제회의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고 좀 한가롭게 보였던 건 그만큼 정책 당국자들이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안을 조장하거나 불안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주는지 사실은 좀 그 레고랜드 사태가 더 이번 회의에 어떤 스탠스를 정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정말 비상하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김진태 지사의 경우는 전임 최문순 전 지사의 어떤 성과나 업적을 좀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달이 좀 잘못된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한 채무잖아요. 네.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그렇죠. 만든 SPC에 지급 보증을 한 건데 저걸 이행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행하도록 네. 돼 있는데 그거를 뭐 회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회생이라는 거 지금도 김진태 지사는 그 회사는 회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채권 시장에 주는 신호는 돈 안 갚겠다는 거구나. 예.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채는 별로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성 때문에 그게 이제 높게 평가받고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공채는 사실상 중앙정부가 보증하는 거나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건데 그게 아주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준 거죠. 가뜩이나 자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신용 경색이 발생하고 지금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이런 대형 우량 공기업의 채권들도 유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그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68조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우량 공기업들도 채권 시장에 투자자를 못 찾는 마당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데 채권이 지금 만기가 돌아오면 갚든가 네. 아니면은 채권을 이제 다시 회사채를 발행해서 채무를 유예해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기업들이 흑자를 보고 있는데 도산할 수 있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예. 벌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예. 정부에서 긴급히 50조를 투입을 했는데 우리 채권 시장 전체 규모가 2,500조입니다. 과연 저 50조 유동성 가지고 지금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은이 채권을 사줄 수 있죠. 근데 이제 한은이 채권을 사주게 되면은 지금 정책 기조가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통화긴축, 금리를 올려서 통화긴축을 하고 네.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줄였던 건데 유동성을 다시 늘리면 이게 인플레이션 대응이 또 안 되는 그러네요. 그런 어떤 곤혹스러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비상 상황이에요. 보니까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금리가 계속 미 연준도 올리고 우리 한국은행도 올리고 지금 한두 번 더 큰 폭을 올린다고 지금 예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PF, 부동산 PF 쪽에 부실이 더 심각하게 지금 나와서 언젠가 일부가 좀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PF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와 또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에 기반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레고랜드 사태로 보면 일부 거품이 있었구나. 그리고 결국은 유동성에 의한 장세. 그러니까 결국 돈이 멈추면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요. 저는 뭐 정부가 다 사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결국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신용에 차단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돌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용 불발로 이루어진 그 트리거를 끄는 방법은 저는 뭔가 중간에 필요한 적절한 지점에서 다시 신용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용을 좀 보강해 준다. 신용을 공유할 수도 있고 지금 금융기관들은 사실 작년에 굉장히 수익이 좋았어요. 네, 올해도 뭐 수익이 많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기관들이 본 PF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과 투자증권 사이에서 지금 채권 만기에 다시 상환이 안 되는 문제점들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은행에서 풍부한 뭐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BIS 비율이라든가 은행의 건전성 관리 기준이 있는데 그걸 조금 완화해주면 제1금융권에서 지금 제2금융권의 자금 경색 부분을 조금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낙 지금 건전성 그러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 대한 금융 규제가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건전성 규제를 조금 숨통을 좀 트여주면 융통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비상경제 민생회의한테 이렇게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아서 좀 고심하고 계실 텐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박 의원님? 글쎄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규제 개혁과 관련된 7시간짜리 이번 회의와 같은 그런 그 생중계 회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걸 하고 나서 지지율이 한 3% 정도 올라가는 전례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런 걸 기대하고 이 회의를 했는데 또 어제 열렸던 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여론의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지율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지 이게 부정적인 작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대통령이 좀 지지율을 만회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면 결국에 답은 국회에서 협치로 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협치가 중요하다. 지금 이제 예산 법률안 심사 국면에 들어가는데 여야 간 대치는 훨씬 더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어서 지난번 대통령 시정연설도 야당이 보이콧을 했고 이렇게 되면 12월 2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아마 쉽지 않아 보여요. 연말까지 가든가 자칫하면 이제 준예산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현 정부의 세제 개편안 내놓은 거에 보면 아까 이제 부동산 세제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법인세 감세를 포함해서 세제 개편안 내놨는데 그것도 아마 내용적인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정부가 목표한 대로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안 돼서 세입 예산이 차질을 빚으면 전체 예산안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쨌든 국회에서 좀 협상의 분위기를 만들고 여야 협치 국면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강대강으로만 치닫고 있고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뭐 별다른 어떤 긴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돼가지고는 뭐 저런 회의를 연다 그래서 국정 동력이 생기거나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 협치를 통해서 동력을 좀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시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승진 어제 있었죠. 뭐 조용히 회장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김현아 의원님 어제 보셨습니까? 이재용 회장 참 이 경영권 받기까지 너무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하필이면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삼성전자의 역대 뭐 굉장히 큰 흑자와 수익을 보았기 때문에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이 승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른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게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진짜 실력은 요란한 거칠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적인 측면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추격자에서 추격을 당하는 사람들이 됐죠. 특히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권오원 회장님이 쓰신 책 중에 초격차라고 하는 네. 예, 유명한 책이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추격자가 어떻게 그 경쟁력을 넘어서느냐에 대한 얘기로서 대하는 초격차, 그러니까 남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그 경쟁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 삼성이 실현해야 될 과제가 바로 그 초격차를 예. 현실화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노동 투입적으로도 어렵고 예. 또 중국이나 어떤 수출 의존적인 그 인력 투입 구조 중심의 수출 의존적인 산업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술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감히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기술로까지 차고 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어렵다고 보는데요. 예. 이미 많이 삼성에서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를 해왔었는데 여태까지 그래야만 된다 했지만 사실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평가가 더 많았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삼성의 핸드폰이 애플에 영원히 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반도체 중시 전략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가치를 굉장히 재평가받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는 이 즈음에 우여곡절을 겪게 된 이재용 회장이 본인의 어떤 부친부터 역대 그 삼성 일가를 이루었던 본인들의 선친의 뜻과 또 거기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인재들의 또 그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초격차를 정말 현실화해내는 경영의 숙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 이상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이 정치권과 결탁이 돼서 정치가 변동에 따라서 자꾸만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세파를 겪는 일들을 이제는 조금 끝내야 되는 것도 이재용 회장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본인 스스로 정말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과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아직은 여전히 이제 그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사로 선임되지 또 않았고 또 사법 리스크가 아직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겠어요, 회장 승진. 뭐 어제가 회장 이사회에서 결정된 날인데 어제도 재판이 있어서 그 법정 앞에서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했던 장면을 뭐 국민들 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과 관련된 재판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모직 삼성물산 그 합병과 관련돼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뭐 한 3년에서 5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과연 이재용 그 회장이 이제 회장이 됐기 때문에 삼성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른바 이제 신사업 분야로의 뭐 확장 이런 걸 해나가야 되는 무거운 과제들이 있는데 저 사법 리스크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일단 이건희 회장이 그 이른바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뭐 부인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러면서 초일류 기업을 선언했던 게 199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29년이 됐고 내년이면 30년이 됐는데 사실은 삼성으로서는 굉장한 전환점이 됐던 그런 비전이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삼성은 주로는 이제 뭐 가전 소비재 가전에 주력하는 그저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 어떤 그 초일류 기업 선언을 통해서 반도체 또 이 모바일 여기에 아주 전략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고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따르지만 이건희 회장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을 초인류 기업으로 키워냈던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됐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손대 회장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비전을 이재용 회장 대에 찾아야 되는데 뭐 얼마 전에 한 450억 정도, 450조 정도 향후에 뭐 AI라든지 또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신사업 분야의 투자 계획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비전이 구체화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결국 삼성의 미래 비전이 뭐냐 이거를 밝히는 게 가장 직면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사내 게시판에 취임사를 대신해서 올린 글은 미래를 위한 도전. 그래서 인재와 기술, 세상에 없는 기술로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여튼 회장 승진이 되면서 뭔가 경영진 개편이라거나 큰 어떤 인수합병이라거나 어떤 뭐 변화들이 조금 기대가 좀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삼성이 굉장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또 우리나라 기업도 그 오너 회장의 중심이 돼서 그렇게 시스템보다는 어떤 오너 회장의 운명과 같이 회사가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부터는 좀 많이 이제 벗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 이재용 회장이 인재와 기술을 강조했을까?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사명은 이제 선대의 그런 발전 축을 계속 이어가지만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차세대 경영의 키워드를 찾는 게 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투자나 뭐 합병 이런 행동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부에 새로운 시스템을 안착시켜서 정말 전문 경영인들이 들어오고 전문적인 인재들이 탄생하고 회사에서 그것들이 새로운 또 계속 창업과 분화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과거의 그런 기업들의 성장 생태계가 계속 유지되기에는 너무 경제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새로운 숙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이제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는 글을 보니까 뭐 취임식은 없었지만 본인의 그 뉴 삼성의 경영 철학이 담겨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자, 앞으로 그러면 두 분이 보시기에 삼성이 가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조금 시급하거나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일단 사업 구조를 좀 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반도체와 이 모바일 이걸로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이 앞으로 계속 가능하겠는가? 쉽지 않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반도체는 여전히 주력 산업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뭐 대만의 TSMC에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 또 메모리 반도체는 그야말로 초격차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삼성의 지배력이나 경쟁력은 아직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라 하더라도 이제 차세대 반도체 산업으로 어떻게 뻗어나갈 건가 이런 과제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차세대 통신이라든지 AI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사업 분야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격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에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그 분야의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인재 이것들을 발굴해서 삼성이 이건희 회장 때 보였던 반도체와 통신을 통해서 보였던 그런 경쟁력을 유지할 건가 이런 과제가 하나 있고요. 사업 구조 개편이 하나는 이제 지배 구조 문제가 좀 이슈가 있을 겁니다. 지배 구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의 지배 구조를 보면 결국에 이제 삼성생명과 또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력은 얼마 안 돼요.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1.6%밖에 없습니다. 뭐 얼마 안 되죠. 1.6%밖에 없고 홍라이 여사가 한 1.9% 가지고 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한 0.9%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조금 불안정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시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워낙 외국 그 자본 비중이 외국 자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지배 구조를 과거에는 이제 승계 목적의 지배 구조 이러저러한 그 의도가 있었는데 당장에 이제 승계 이슈는 없어요. 이거 아직 이제 자녀들도 어리고 지난번에 사면 받으면서 4세 승계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지켜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승계 이슈는 없고 다만 이제 기업의 어떤 신속한 의사결정 또 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분야의 확장 이런 걸 해 나가려면 경영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경영권을 유지할 건가 이런 지배구조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본인의 이제 사법 리스크 지금 이제 등기이사가 아닌데 물론 등기이사냐 등기이사 아니냐가 아주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서 또다시 유죄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은 지금 삼성이 의도하고 있는 이재용 시대의 개막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데 지배구조 개편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본인 회장의 지배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에 관한 좀 어려운 숙제겠네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거는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들이 공이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 경영인을 쓴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가업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그 재벌, 한국만 갖고 있는 재벌이라는 용어가 이제 미국에서도 재벌, 영어로 재벌이라고 하는데 이제
산업화 시대에서는 그게 정부가 예. 어떤 특정 산업을 주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하나의 형태였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기업이 성장하고 다시 쇠퇴해서 다시 새롭게 성장하는 것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상황에서 그렇죠. 예. 계속 지속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예. 저는 삼성 자체도 스스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네. 뭐 저는 개인적인 잘못도 있지만 어차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체질을 변화하게 되는 일종의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결국 이제 삼성도 바이오라든가 웨어러블 또 이렇게 IT와 접목된 또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연결시켰을 때 삼성이 제조하는 그런 기기들이 얼마나 표준화하고 이게 그러니까 서로 변환이 잘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나가는 결국 국제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표준화와 글로벌리제이션을 하지 않는다면 네. 계속 그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주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경제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현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